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10년간 총 109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연 11조 원 수준의 통큰 투자를 통해 전동화 톱기업으로 올라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증권협회 협의회 국제컨퍼런스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회원사회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산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3대장이 재건축 사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요 사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10년간 109조 원이 넘는 통큰 투자에 나섭니다. 세계 시장에 전기차 200만 대 판매 목표도 세웠는데요. 첫 소식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1조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총 109조 4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전동화 톱티어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2023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과 서강현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대모터웨이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축적하고 정립한 혁신 DNA가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33만 대 판매 계획에 이어 2026년 94만 대, 2030년 20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도입, 전기차 생산 역량 강화, 배터리 역량 고도화 및 전 영역 밸류체인 구축 추진 등 3가지 상세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통큰 투자를 통해 미래 비전을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총 109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엔 전기차 부문에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전동화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도 공략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여러 주체들이 협업하는 수소 사업 툴박스를 포함한 미래 수소 생태계 비전을 공개하는 한편 기술 고도화, 로봇, 항공 모빌리티 분야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중국 사업장의 생산 능력과 라인업 효율화를 단행하고 배터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권역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각종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인터파크가 인터파크 트리플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야놀자에 인수된 뒤 합병한 트리플과 본격적인 시너지를 내 AI 여행을 선도하고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인터파크가 사명을 변경하고 연간 외국인 방한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명 인터파크 트리플은 여행 플랫폼 인터파크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 트리플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여행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야놀자와 트리플은 자유여행의 강점이 있고 인터파크는 항공과 패키지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만나면 그 시너지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K 컨텐츠를 접목한 여행 상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여행객을 유입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아시아 국가를 넘어 전 세계 여행객을 인터파크 트리플의 고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K 컨텐츠로 글로벌 여행 수요에 눈길을 끈다면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을 극대화할 결정구는 AI 기술입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별도 검색 없이도 국적별 개인별 맞춤형 여행을 전국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데이터로 상상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5천만 시대를 조속히 실현해서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으로 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 최희영 대표는 국내 회원과 해외 회원을 잇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AI 자동 번역기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과 국내 고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AY와 K 콘텐츠를 접목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인바운드 5천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국제증권협회 협의회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8개국 300여 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산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금융업계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최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 서울에서 국제증권협회 협의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익사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로 매년 대륙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는 금융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약 300명 이상의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및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백혜령 국회 정무위원장,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 속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직면한 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오늘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항상 위기를 기회 삼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우리 자본시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논의되는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내년 미국의 대선 등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피터 매티슨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전무는 미국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회복됐으나 미국 대선으로 인해 시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전병서 경희대 교수는 미중 갈등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지금은 미중 갈등이 기술 경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금융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쟁의 향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컨퍼런스에는 디지털 및 테크 혁명, 선진 글로벌 시장의 성공적인 모험 자본 공급 체계, 거래 플랫폼의 다각화 트렌드 등 다양한 금융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정부의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식생활의 물가 바로미터인 라면을 콕 집어 가격 인하를 요구했는데요. 라면 업계가 당혹스러워하는 사이 주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대표적인 라면 관련주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라면 가격 인하 압박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의 직접적인 언급에 나섰습니다. 국제 밀가격이 내려간 만큼 지난해 오른 라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라면 관련주는 전일 하루 새 시가총액 3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오늘 역시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지난해 출고가를 평균 10% 안팎으로 올리며 수익성을 회복한 라면 업계. 이에 1분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며 주가도 상승세를 탔지만 가격 인하 압박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K라면의 열풍에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환율 환경도 우호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농심은 해외 비중 50%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공장 가동률 확대로 고수익성 유지가 전망됩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수출이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올해 매출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뚜기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면제품류의 매출 비중이 27%대에 불과해 라면 가격 인하 타격이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차값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 판매가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수입차 업계는 국내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세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 고가의 수입차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수입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구매력 있는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또 과시소비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업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고급차는 잘 팔립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고급차를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내가 좋아서 끌기보다는 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측면에서 이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0만 3,933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판매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수입차가 2만 8,782대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는데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수입차 4대 중에 1대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인 셈입니다. 수입차 전체 판매량에서 1억 원 이상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 10.2%에 그쳤던 1억 원 이상의 수입차 비중이 2018년 10.9%, 2019년 11.84%, 2020년 15.71%로 높아졌고요. 2021년에는 약 24%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에는 25.36%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는 올해 1월 1,212대에서 지난달 2,840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누적 판매 대수는 11,611대로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고가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BMW의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는 1,274대에서 1,602대로 증가하면서 누적 판매량 7,206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고가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 소위 1%를 위한 차로 불리는 슈퍼카 업계도 국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요. 네, 이 슈퍼카 브랜드 롤스로이스는 첫 순수 전기차 스펙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하고 올 4분기부터 차량을 국내에 인도합니다. 람보르기니는 오는 23일 브랜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레브엘토를 한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고요. 레브엘토의 가격이 7억 원이 넘는데요. 이미 2년치 주문량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라리는 지난 1일 프론트 엔진에 소프트톱을 장착한 컨버터블 스포츠카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슈퍼카 브랜드 포르쉐의 올해 누적 판매량이 5,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늘었습니다. 포르쉐는 지난 1월 1,212대를 시작으로 2월 2,085대, 3월 2,488대, 4월 2,986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누적 판매량 10,000대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벤틀리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브랜드의 전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입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슈퍼카의 주 고객층이 고소득자인 만큼 경기와 무관하게 국내 슈퍼카
시장이 매해 커지고 있다면서 이 새로운 브랜드가 국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전 세계적인 전동화 흐름 속에서도 이 수입차 업계에서도 잇따라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약 45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습니다. 예. 국산차가 약 33만 대고요. 수입차가 약 11만 대로 국산차 점유율이 약 75%, 수입차가 약 24%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4대 중에 1대가 수입차인 겁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면서 국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벤츠의 전기차가 EQA, EQB, EQE 등 총 5종입니다. 하반기에 EQE SUV까지 추가가 되면 6종으로 늘어나는데요.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신형 전기차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방침입니다. 렉서스도 브랜드 최초로 순수 전기차 RG4501을 내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BMW도 5시리즈의 최초 전기차 뉴 i5를 오는 10월에 공개합니다. 벤츠와 캐딜락은 올 하반기 각각 준대형 전기 세단인 더 뉴 EQE와 준대형 전기 SUV 리릭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 이달 초 소형 전기 SUV EX30을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 바 있는 볼보 역시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수입차 시장 전망과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박세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오는 2025년 5월까지 미국 통신산업협회가 주도하는 넥스트G 얼라이언스의 애플리케이션 분과 실무위원회 의장사를 연임하게 됐습니다. NGA에서 의장사로 활동하는 기업은 아시아권에서 LG전자가 유일하며 의장에는 LG전자 최고기술 경영자 부문에서 근무 중인 이기동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LG전자가 미래 기반 기술로 평가받는 6G 분야 선행 연구 개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병훈 LG전자 부사장은 철저한 선행 R&D를 통해 표준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기반 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성장성과 수익성, 안전성 지표들이 1년 전보다 일제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전분기 6.9%보다 크게 떨어진 0.4%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17%와 비교해도 크게 축소된 수치로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부문에선 석유화학과 기계전기전자 분야가, 비제조업에선 전기가수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율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익성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 모두 작년 1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떨어지면서 재무 안정성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올 1분기 기업의 부채 비율은 94.95%로 2016년 2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나빠졌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은 빚을 못 갚는 기업들이 느는 거는 뭐 보통이니까요. 지금 이자 금리는 높고 이유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좀비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의 영업 손실이 크게 나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급증하는 한계 기업 등 악화하는 경제 지표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란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줬었는데요. 당국은 이제는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하고 일부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등에 대해 완화됐던 규제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 정상화됩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예수금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었을 당시 은행이 기업의 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바 있습니다.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의 경우 단계적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현재 92.5%에서 95%로 올리고 내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상화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입니다. LCR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의무 보유 비율을 말하는데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두도록 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 은행들은 현금성 자산 쌓기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규제 유연화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됐다는 평가에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적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는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주시하며 전 금융권 연체율 관리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 회밀리타운과 올림픽 기자선수촌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까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송파구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세 단지에만 약 11,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도시정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 회밀리타운, 올림픽 기자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두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의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올림픽 회밀리타운은 지난 1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지난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 A에서 2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 송파구에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에서 4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지만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해 도시정비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적정성 검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멈춰있던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아시아 선수촌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사업이 5년 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지난 9일 송파구가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까지 재건축에 합류하면서 올림픽 3인방에서만 11,390가구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송파구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타 타 재건축 단지들의 포문을 좀 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주요 사업지들이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시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파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확정으로 올해 지역 내 총 7개 단지, 10,000가구 이상 정비사업 대상이 됨으로써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고용 훈풍에 힘입어 맞벌이 가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0대 이하 부부 절반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일 폐원 예정인 서울 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백병원 재단이 폐원 이후 부지를 상업용도 변경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올 하반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호석 SK실버스 담당은 오늘 열린 보안 관련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스피어피싱과 고도화된 악성 코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에 이어 증권업계에 대해 전방위적 담합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5대 주요 증권사의 금융투자협회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